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이제 바람결에 서서히 가을이 좀 느껴집니다. 9월 5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5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양재민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말 행복한 꿈을 안고 떠났던 신혼여행. 그런데 이런 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지난해 4월 14일입니다. 한 남성이 이제 성년이 막 된 여성과 이제 혼인 신고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4월 23일 날 일본 오사카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거든요. 아하. 그런데 신혼여행 이틀 뒤인 4월 25일 니코틴을 사용해서 이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 아이고, 자신의 아내를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를 살해를 하고 일본 아하. 경찰에 이제 위장 신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내가 보니까 이 목욕탕 입구에 좀 쓰러져 있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보통 경우라면 이제 국내로 시신을 운구를 해와서 국내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해서 유족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화장까지 다 하는 거죠. 아, 일본 현지에서? 예, 현지에서 아하. 화장까지 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 네. 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하.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보험에. 1억 5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해서 만약에 이 여성이 사망하게 되면은 네. 자신이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고 네. 보험사에 이제 가는 거죠. 뭔가 청구를 하러 갔겠죠,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가서 보험사 직원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험사 직원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하. 이 보험의 가입 시점이라든지 여성의 사망 경위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아하. 이 보험사 직원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아내,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게 되고 아하.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남성이 쓴 이른바 살인 계획을 담은 일기장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살인 계획의 일기장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하. 쓴 걸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무기징역을 이 남성이 선고를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하. 이게 무슨 영화 같은 범죄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살인 계획이 담긴 일기장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궁금한 게요. 최명기 원장님, 당시에 니코틴이라는 물질을 써서 이걸 자신의 아내 몸에 주입을 해서 살해를 했잖아요. 그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위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일본 현지 경찰은 이걸 까마득히 몰랐을까요? 일단은 일본 현지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사소통이 우리의 입장에서도 일본 현지 경찰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렵지만 일본 네. 현지 경찰도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게 이 여행객의 신분이다가 보니까 장기 수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이 사람이 일본 현지 경찰에 대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를 엄청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살인의 장소를 국내를 선택하지 않고 네. 외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거기서 치밀함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현지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부검을 갖다 하기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테고 네. 아마 그 부분에도 법의 허점을 저는 이 사람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건요. 니코틴이란 물질은 애연가들한테는 친숙한 단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코틴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니코틴을 사람 몸에 주입한다고 치명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됩니까? 제가 이제 니코틴으로 사람을 갖다 살해하는 걸 제일 처음 봤었던 건 다 추리소설에서 봤었어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이게 가능하구나 알았는데요. 아하. 니코틴은 우리 몸에는 이제 니코틴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네. 담배를 피는 정도의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뇌에서 뭐 불안을 좀 낮춰주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만 네. 니코틴 원액에 해당되는 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근육과 신경 사이에 영향을 줘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통하더라도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네.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만 네. 만약에 그로 인해서 호흡 근육 같은 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은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될 네. 거는요. 이 남성이 준비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니코틴 원액이었습니다. 네. 원액은 쉽게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사전에 이 범행을 계획했을 그 정황까지 좀 쉽게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남편이란 사람이요. 아내를 살해한 이후에 이 또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살해 계획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이 됐다는데 일기장 내용이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 아내의 그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니코틴을 발견을 했는데 평소에 그 아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의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일기장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저게 실제 일기장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내용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다 누구누구야.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오빠도 곧 따라갈지도 모르고 아님 겁나서 그냥 수감 생활할지도 몰라.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는 XX일까? 라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성의 심경 혹은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살해 이후 힘들지 않았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다. 단 보험금을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받을까 걱정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10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그 1억 5천을 받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그래서 이 돈을 잘 불려서 40억을 만들자.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 남성의 일기장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일기장 내용을 보니까 저 밑에 내용을 보세요. 자신이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합니다. 1억 5천이 대체 어떤 돈이냐면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에 130만 원씩 받고 한 푼도 안 써야 1,560만 원인데 이걸 10년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나름 계산까지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정말 이 남자의, 이 남편이라는 사람의 글쎄 이것도 인생 목표로 봐야 됩니까? 40세 전에 10억 모으기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청년들이 꿈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제 몇 살 전에 이제 돈과 관련된 거라면 얼마를 모아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회사를 열심히 다니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그런 취지로 아마 이제 성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알바 같은 걸 해서 이제 한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바를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 향후에 뭐 다 모으면 내가 얼마가 될까 이제. 근데 자신이 볼 때는 이건 턱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부를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아하,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자친구가 사귈 때는 19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성년이 되자마자 바로 며칠 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한 뭐 열흘 정도 지나서 일본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험을 드는 것도 그 전에 보험을 든 게 아니에요. 네. 여행 가면서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그 여행자 보험을 든 겁니다. 아하.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보험금을 타서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불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 네. 좌절이 된 건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끝 일기장에 보면 1억 5천만 원 바탕으로 돈을 더 불려야 한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재테크 그럴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돈을 1억 5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수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경우다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이 똑같은 방법으로 니코틴 방법으로 한번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 그 진영이 있는데 네. 만약 여기서 정말 성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일기장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금 1억 5천을 탈 거라고 찰떡같이 탈 거라고 지금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이 1억 5천만 원을 바탕으로 더 불려야 된다. 무조건 불려야 된다. 사람 목숨을 해쳐놓고 지금 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애적 성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10억 가지면 사람이고 10억 안 가지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엄청 과대평가를 해요. 아무 근거가 없는. 네. 자기는 충분히 10억 가질 권리가 있고 그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부자들을 보거나 하게 되면 왜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갖고 있지? 네. 내가 저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데 네. 그러면 10억을 갖다 가져야 되게 되는데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시시한 아르바이트나 일 따위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난 그따위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러면서 지금 살인을 저질러서 남을 갖다 희생시킨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 여성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여성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네.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오히려 너의 삶이 빛나게 된 거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삶은 보잘것 없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전부 다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도 전혀 못하게 되는 거고 네.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이 남성이 썼던 일기장입니다. 기록했던 일기장인데 저게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면 자기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이런 끔찍한 엄청난 내용을 일기장에 버젓이 남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치밀하게 본인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이제 용의자로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잘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시도했던 적이 있고요. 게다가 저 일기장에 이렇게 한글과 일본어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범행 장소를 고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인이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오더라도 아니면 상황을 호텔을 설명해야 될 때도 잘 할 수 있을 그런 범행 장소를 굉장히 잘 신중하게 아하. 물색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니코틴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본인이 직접 니코틴을 구매한 것이 아니고 네.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니코틴을 구매하게 한 다음에 그걸 받아서 저렇게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하나하나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네. 그런 점을 보자라고 한다면 화장도 일본 현지에서 할 거니까 나는 이 범행이 절대 발각될 리가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심경과 그런 범행 마치 일지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집에 아무 의심 없이 보관을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요, 아내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게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살해한 아내 말고 그 전에 여자친구를 같은 장소, 일본 오사카에서 살해하려고 했던 정황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니코틴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전 여자친구한테 이제 주려고 했으나 당시 그게 실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참고를 해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면서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남성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이게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은 자아도취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의 범행의 윤곽을 생각하면 자기는 굉장히 잘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 돈이 없어서 따라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듯이 일기장에 남긴 것도 중요 범죄자 중에서 자신의 범행 행적을 갖다 형무소 안에서 하나하나 다 기록에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범죄자에 불과하지만 본인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적을 기록에 남긴 거고요. 네. 따라서 일종의 자아도취 심리가 있고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굉장히 과대망상은 아니지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이 하는 일이 도저히 남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이 남성에 대해서 김광산 변호사님,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일단 이건 뭐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일반적인 가치관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아주 반사회적인 악질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아마 추측건데 그 자기의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고 네. 또 피해자 유족에게서 어떤 뭐 합의랄지 이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죄명이 이제 살인하고 살인 미수가 되는데 아마 본인은 아마 항소를 할 거라고 봐요. 아하. 항소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선고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정말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유초도 모자랄 판에 항소를 할지 이 사건도 이 재판도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사랑도 전염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런 행동까지 전염이 되는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에 임대업을 하는 한 남성이 본인 소유의 5층 건물을 나서다가 황당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을 법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건데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으로 지금 들어오던 흰색 트럭이요. 갑자기 입구에서 멈춰 섭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내리죠. 그리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약간 후진을 하더니 시동을 끕니다. 지금 보시면요. 주차장 입구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차량 한 대만 겨우 통과하고 2대가 나란히 통과하기에는 좀 좁아 보이는데요. 앞에 공간도 많은데 왜 저기서 멈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CCTV에서 확인된 모습인데 이것도 뭔가 수상한데 저 운전자 지금 방금 주차장에서 떠났잖아요. 네. 저렇게 주차장에서 떠난 이후 이날부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차가 저 상태로 지금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네. 이 트럭이 이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딱 막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건물 안에 다른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조차 이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주차장의 입구 폭은 앞서 CCTV 보신 것처럼 한 대가 들어가면 겨우 차량의 폭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차량 2대는 못 들어갑니다. 한 대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게, 한 대 정도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저렇게 떡하니 입구에 세워놨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저 운전자 대체 왜 그랬답니까? 저 건물이 이제 5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 3층에 이 사람이 입주해서 뭔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런데 계약 조건이 2년 계약을 입주했는데 네. 1년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계약 네. 해지를 하겠다 요청을 한 어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물주가 처음에는 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문제가 어디가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이사를 하면서 건물을 이제 훼손을 한 거예요. 건물 이 사실 내부에. 빼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상가에 이제 손실이 되니까 네. 상가 주인은 아니 그러면 내 보증금을 주는데 이걸 고쳐놔라. 원상 회복해놔야지. 원상 복구해놔라. 내가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그 돈을 보증금을 이제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아하. 건물 주차장을 막았는데 아마 저 건물 안에 한 10분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이제 장사하는 분이 많군요. 네, 네. 그 안에는 이제 수산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죠. 네. 그 수산물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이것이 막으다 보니까 이제 화르차 같은 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러네요.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그러한 사례입니다. 네. 지금 저렇게 저 건물에 새 들어 살던 세입자가 이 건물 쪽에 불만을 풀고 원상복구해라는 그 말에 불만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어디론가 가서 연락조차 안 됐답니다. 그러면 저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 국장님 네. 할 수 없이 경찰이라도 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경찰이죠. 네. 일단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오죠. 아 그래요? 지난번에 송도 사건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경찰이 와서 딱 보니까 아하. 공용도로가 아닌 거예요. 아파트 그때도 아파트 단지였잖아요. 아파트.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용도로에 어떤 차가 무단 점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경찰이 끌어가면 되는데 네. 와서 보니까 공용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 사유지가. 주차장일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버리는 거죠. 또 이번에도 경찰이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냥 간 겁니다. 허허. 이렇게 되면 경찰이 속수무책 현장에 왔지만 사유지라서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철수를 했다고 하니 다른 세입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켰어요, 다른 차. 내가 물건 실러 가야 되는데, 내가 많은 명 칠봐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거 지키는 것 같아요. 그 말라 열질 거예요. 실제로 차도 못 들어오고, 하나는 못 나가고. 아니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최명규 원장님 이 세입자가 원래 2년 계약했던 것도 1년만 하고 나가겠다는 것도 지금 분통 터지는데 이사 과정에서 짐을 옮길 때 상가 건물 내부를 훼손시켰으면 그 원상복구 시키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했다고 지금 차량을 저렇게 막아놓는다. 무슨 심리예요? 일단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항상
법이 그거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법인은 법의 예외라고 생각하게 되는 심리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본인이 음주운전 걸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전부가 다 나는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처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법에 의한 권리가 건물주한테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봐줘야만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고 나의 정당한 사유를 갖다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오히려 생각하게 네.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본인이 강제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수단이 하나를 이 방법을 갖다 찾아놓게 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노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네. 결국은 건물주를 갖다 압박을 해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은 건물주 당신이 굉장히 커다란 곤란을 겪게 될 거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하. 행위에 가까운 거고요. 네. 그러면서 성도 사건을 보게 되면서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절대로 차를 갖다 뺄 수 없다는 게 학습이 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애초 갈등의 발단이 된 얘기를 먼저 그럼 짚어볼게요, 그러면. 2년 계약을 애초 세입자와 건물주가 했는데 이 세입자가 1년만 살다가 나가겠다, 보증금 돌려달라. 이건 정당한 요구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당하다고 볼 수 없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보통 2년 약정을 하면 그 기간을 사실 채워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사실 언제든지 나가자고 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2년으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월세 다달이 받는 월세를 네.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이 약정한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거래를 해온 이 세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이후에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오케이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다만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네. 이 트럭 주인이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내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그 월세 상당액을 제하고 만약에 정말 훼손된 부분이 있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본인이 이제 원상회복을 하고 건물주가 그 상당액 또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사실은 이제 반환을 하면 아하. 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제하고 나면 나는 남는 게 뭐 있냐. 아하. 그럼 보증금 전체를 그럴 수 돌려달라라고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 국장님, 네. 지금 이 트럭 운전자의 행동이 너무 괘씸한 게 자기의 문제는 건물주와 자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세입자들의 피해 고스란히 지금 볼모로 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난번에 송도 사건도 사실 비슷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 차에 딱지를 딱 붙여서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했고 그럼 어떻게든 주차는 제대로 해놓고 네. 관리사무소와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주민들이 드나든 주차장 입구에 그냥 차를 삐딱하게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아하. 이 임대 보증금 문제.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건물주는 뭔가 그래도 좀 세입자를 배려하려고 1년 만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 주겠다. 하지만 이것은 원상회복을 시켜놔야 된다. 이거 통상적인 거거든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네. 보통 다 일반적으로 아하. 그렇게 합니다. 다 네. 건물 같은 거 이게 인테리어 돼 있으면 네. 그걸 다 깨끗이 원래 상태로 철거를 해야 나머지 잔금을 주는 게 보통 그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빨리 안 돌려준다고 해서 네. 그 한 10여 명의 그 세입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입구를 그냥 네. 막아버려서 아하. 실제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는 다른 분들까지 네.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네.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건 사건이지만 작은 일상에서도 많이 보게 많이 됩니다. 있어요. 보통 그렇죠. 이렇게 네. 주차장 같은 거 주차할 때 네.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하고 그냥 네. 자기 편한 대로 주차를 해버린다든지 아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더 어떤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네.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 트럭 운전자 보통 우리가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연락처를 차 유리 앞에 놓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그러면 물론 건물주는 저 사람의 연락처를 알겠지만 아무런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난 겁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메시지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증금 돌려주시는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겠습니다라는 글을 이렇게 남겨놨다고 합니다. 하하, 지금 저 글을 차량 앞유리 그쪽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필로 썼네요, 보니까. 자필로 써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시각에도 9월 5일 오전 9시 45분 이 시각에도 지금 저 차량이 저기를 막고 있습니까? 월요일 첫날에는 경찰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둘째 날인 어제는 이 차량이 견인됐다고 합니다. 어허, 경찰이 다시 반성을 한 거예요? 경찰이 찾아온 건 아니고요. 구청 직원이 찾아가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어허, 네. 구청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무리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이게 지금 견인 모습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당시에요. 다른 세입자들도 얼마나 답답했던지 네. 견인되는 차량을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도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또 구청 직원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건 차량 통행을 막는 거는 잘못된 거고 네. 게다가 이 차량이 소화전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공공이익의 수호 차원에서 네. 강제 견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저 차량을 견인했다는 것은 혹시 해당 구청장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광산 변호사님 네. 저 모습 지난번에 뭐 송도 아파트 건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경찰이 너무 법의 해석을 좁게 본다. 지금 저게 이 건물주와 저 차량 주인 즉 세입자 간의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법의 해석을 좀 넓게 해서 일단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번 이제 송도에서 주차장 입구,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비난이 좀 많았죠. 네. 그런데 약간 뭐 지금 이번 사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차장인데 그 송도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는 한 10명 10명 정도가 정도? 세입자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이제 그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법의 집행에서 좀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석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네. 좀 구청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소화전을 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업무 방해랄지 여러 이제 형사적인 죄명에 의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설사 나중에 보니까 형사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 이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현상 자체를 갖다 변경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긴급 피난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네. 그런 법률적인 네. 그런 유법성 종합 사유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무상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에는 네. 사실은 어떤 뭐 처벌이랄지 징계랄지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네. 좀 시민이랄지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네. 경찰이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좀 나서야 적극적인 된다고 좀 봅니다. 법의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양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이요 가로막고 있을 때 소화전 만약에 그 상황에 그 소화전을 긴급하게 써야 할 정도로 주변에 화재 사고 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있던 다른 세입자 즉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은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건물주도 사실은 이제 세입자들이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내면서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주가 영업을 이렇게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왜 그런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케 했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시 나의 이런 손해,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 손해 상당액이 네. 당신 세입자, 그러니까 그 트럭 주인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시 이제 구상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트럭 주인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세입자들이 그렇죠. 손해를 본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영업의 일부 손해를 보고 뭐 배달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뭐 소송을 가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은 세입자들 간의 관계를 지금까지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저 트럭 주인께서 세입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손해 일정액을 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 트럭 운전자
이 2년 계약했지만 1년만 살고 나가는 저 세입자 입장에서도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단이 좋지 못하면요.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경찰에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표현이고 오래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게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서울의 한 파출소의 이제 소장의 일입니다. 근데 부하 여직원에게 이제 성희롱 그리고 폭언을 굉장히 일삼았어요. 아하. 그뿐만 아니라 파출소 내에 보면 어떤 피해자들 이제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피해자들한테 잘 맞게 생겼다랄지 세상에.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하고 네. 아니면 밥을 사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파출소장이 있으면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경들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일반적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들은 되게 나이가 좀 젊어요. 네. 그런데 파출소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 파출소장이 계속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를 늦게 나오면 애가 어떤 이상한 애가 나온다 이제 그런 식 또는 이마를 못생긴 이마가 아니네, 피부가 늘어진 것이 아니고 단단하네, 또는 전망대에서 보면 북한 여자들의 아가씨 엉덩이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어떤 성희롱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여직원이 참다 못해서 계속 그걸 기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녹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직원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있는 다른 파출소 경찰들도 네. 너무 이제 참지 못하니까 아하. 이거에 대해 진정서를 냈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국장님. 네. 이 부하 꼭 여경뿐만 아니라 이 부하 경찰관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그 발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에이 귀를 청소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꼼꼼하게 그걸 기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두 번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좀 그러네 그러고 그냥 네. 넘겨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거의 일상화됐던 것 같아요. 아하. 일상화됐고 이게 특정한 한두 명의 어떤 그 여경이나 부하 직원을 상대로 했던 게 아니고 네. 많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건 이제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네. 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날짜, 시간까지 딱 해서 날짜까지? 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언제는 예를 들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위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는 이런 세상에. 눈길 같은 거에서도 시작해서 여성은 개패듯이 맞아야 된다라든지 맞게 생겼다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을 하나 다 이제 네. 기록을 한 거죠. 이 얘기는 아하. 그만큼 이 파출소장의 평소 언행이 네. 굉장히 좀 심했다. 아하. 그리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출소장의 이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거북하고 불쾌한 이 발언은요. 동료 부하 직원 경찰관들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파출소에 찾아온 다른 분들한테도 시시때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파출소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여성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받는 여성을 향해서도 지금 2017년 11월 2일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폭력을 좀 당해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남겼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를 받는 여성에게는 잘 맞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이 부하 경찰관이 그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하네요. 이 파출소장의 어이없는 발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 변호사님, 네. 범죄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굉장히 많은 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벌금 내면 그만이다. 굉장히 데이트 폭력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별일 아니게 여긴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여기에 투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네.
여자에 대해서 특히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면 뭘 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정한 범죄 행위를 언급하면서 마치 그러한 범죄 행위의 표적이 돼서 피해자가 된 여성에 대해서 그건 여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까 그런 범죄 행위를 당한 것이다라고 해서 마치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사건을 대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최명기 원장님, 물론 일선에서 말단 경찰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파출소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걸 지금 동료 부하 여경들이 이걸 꼼꼼히 기록해놓은 일지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동조해 주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동조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본인한테 동조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심리적이든 실제적이든 불이익을 갖다 주는 경향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여경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든 시험을 쳐서 여경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여성으로 받는 억울함을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이 직업을 했는데 본인이 여기다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화도 나고 우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여성분들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이런 발언을 갖다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걸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하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느낄 때까지 네. 본인이 받아들여서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아하. 직원들은. 여자 경찰관들에게는 이런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는데 남자 경찰관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소 국장님, 어떤 행동입니까? 요즘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워라벨의 삶 아닙니까? 일과 네. 삶의 균형을 그렇죠. 갖춰가는. 그런데 휴일날 그럼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찰관들도 평일날 얼마나 비번 날 있잖아요. 네. 예, 경무에 시달리겠습니까? 휴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불러냈다는 거죠. 아. 반강제적으로 불러내서 야 오늘 뭐 노는데 집에서 뭐 하냐 나와서 나랑 족구나 하자. 주로 이제 이렇게 불러내서 족구 같은 걸 하면서 또 플레이가 잘 안 되면 본인이 막 하면서 막 욕설을 막 한 거예요. 직원들한테서. 그런 행동도 했고 또 근무평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 뭐 다음 달에 평가 있는데 너 어떻게 뭐 밥도 안 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또 직원들로부터 밥을 사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직원들이 참다 못해서 또 3명이 이런 문제로 해서 진정까지 또 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근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쉬는 날 불러서 족구시켰다는 거는 정말로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지만 참았다 쳐요. 그런데 근무 평가 빌미로 밥을 사게 했다. 이거 만약에 사실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또 확인 가능하다면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책임을 물을 만한 점들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선 근무평가를 빌미로 밥을 사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무언의 사실 협박이 동원이 된 거잖아요. 네. 협박을 동원해서 내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 강요죄도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금전적인 이득을 내가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갈도 될 수 있는 네. 거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또 모욕죄도 사실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행동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보다 본다면 경찰 파출소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형사 입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인 파출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파출소장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경들 몇 명과 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럼 앞서 여경들이 꼼꼼히 기록했다는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른바 일지식으로 적어놓은 이 발언록은 나중에 혹시 감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명백히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설사 기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요. 네. 이 여경들할지 직원들의 진술 자체는
의도적으로 파출소장을 모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진술 자체는 이제 신빙성이 있는데 그 진술이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 기록을 보면 네. 그냥 일반적인 뭐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날짜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파출소장의 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저걸 의도적으로 뭐 조작을 한다랄지 네. 허위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것은 이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뭐 감찰중이라고 하는데 네. 전 분명히 징계를 이제 받는데 이제 징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중징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저 정도면 적어도 소장과 아니면 밑에 있는 부하 경찰 사이를 좀 격리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직위를 해제한다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네. 근데 경찰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경찰은 민주주의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성희롱이 있었고 더군다나 파출소에 가정폭력을 하러 오고 신고를 온 사람한테 뭐 잘 맞게 생겼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독한 징계를 좀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섰어요. 이른바 두 방향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청 인권센터가 지금 담당을 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폭언 등 나머지 부분 앞서 이 근무평가 빌미로 밥 사게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가 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진상조사에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문제는 소 국장님 네. 앞서도 김광산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그 파출소장이 지금도 버젓이 해당 파출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부하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마 이 파출소장과 파출소 직원들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현재 파출소장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파출소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다. 결국은 같은 공간에서 그 뭐 파출소 별로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소장과 경찰관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가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조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사전 단계라도 뭔가 좀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네. 객관적인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물론 진상조사 2주 정도 뒤에 나와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이 파출소장의 말이 영이 서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뭔가 다툼, 송사가 있기 마련이죠.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유산 문제인데요. 1999년 2월에 1남 4녀를 둔 남성이 네.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뭐 유서, 쉽게 말해서 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작성한 뒤에 9개월 뒤에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 내 상속 재산 전부를 아들, 하나 있는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라는 세상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개월 뒤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들이 딸 4명이 있었지만 그 딸 4명과 그 재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년이 지나서 2017년에 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뒤늦게?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아버지가 사업상 11억 8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떠나셨다라는 점이 이제 발견이 되고 네.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이 채권자 11억 8천만 원의 채권자가 이 남성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그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대신 갚아라. 그렇습니다. 아. 나는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니까 상속자인 당신들이 갚으십시오라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채무금을 모두 다 똑같이 나눠서 내야 된다. 그리고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 4명이 나눠서 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대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백간주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다퉜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대응을 출석도 안 하고 뭐 서면도 안 대고 뭐 이러셨는지 네. 그냥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딸 4명은 아 이건 너무 부당하다. 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빚을 갚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네. 결국 법원은 유산을 못 받은 딸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생전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항소심에서 이제 판결이 새롭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이 따님분들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듣고서 그제서야 정말 한숨을 슉 하고 쉬었을 것 같은데,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저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이 재산을 자녀들이 1대1, 아들이건 딸이건 1대1로 나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을 받으면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우리가 그냥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이제 적극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 빚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은 상속을 포기하거든요. 아니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빚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정 상속이라고 해서 빚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상속을 받겠다. 이제 그걸 이제 한정 상속해서 받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다르죠. 이 경우는 그냥 뭐 딸들도 같이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1대1 해서 그 n분의 1에 대해서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빚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좀 약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이제 준 거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내가 사망하면 내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다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딸들하고 어머니는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 줬으면 거기에는 재산을 다 준다는 의미는 빚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진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만약 1심에서 딸들이 다퉜으면 네. 1심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이 났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아하.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을 봅니다. 네. 이걸 의제 자백이라고 해요. 네. 다투지 않았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면 물려받은 사람의 빚까지도 다 물려받은 것이다. 아하. 그래서 딸들에게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당한 판결이고 아하. 만약 이런 판결이 아니면요. 사망할 때 빚을 누구한테 몰아줘요. 네. 그러면 채무를 그러니까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산을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못 갚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빚을 안 갚는 방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향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명기 원장님, 아마 이 따님분들이 네 분인데, 와, 지금 다들 여동생이라, 따님분이 아들이 맏아들이었나 봐요. 장남. 그리고 이 네 분은 여동생 네 분이 계시는데, 정말 구경도 못 해본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못 받아봤는데 이걸 나중에 채권자가 와서 당신들이 대신 당신 아버지 빚 갚으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산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따라서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도 달랐었을 것 아하,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유산에 대해서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만약에 아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그래도 포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갖다 떠맡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억울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억울했지만 오빠가 될지 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심했었을 것 네, 같고요. 오빠랍니다, 오빠. 네, 오빠에 대한 원망이 네 분이 다 굉장히 여동생이랍니다. 네, 네네. 심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유산을 갖다 상속받은 당시에 네. 오빠가 나름대로 장남의 역할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딸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증여를 해서 네. 본인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동의를 했었다 그러면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역시 억울하지만 아하. 억울함의 정도는 약간 덜할 것 같아요. 네. 오빠가 이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거를 책임지겠다고 채무자한테 얘기를 갖다 해야 된 채권자한테 네. 얘기를 왜 안 할까 정도의 아하. 원망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당시에 만약에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거나 그 어떤 행태라든가 하는 걸 보면 딸들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얼핏 보면은 유산을 갖다 상속받는 게 나은 것 같지만
언제 숨은 빛이 튀어나올지 몰라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상속 포기에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네. 아마 이런 일이 생겼더라도 조금은 예상한 바이기 네. 때문에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의 의미 앞서 우리 또 김광삼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습니다만 해당 공보판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사람은 망인의 사망 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다른 상속인은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만일 재산이 아니라 채무만을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의 생전 채무만을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푼 받은 사람, 받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오히려 빚은 n분의 1씩 해서 갚아나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은 그런 판결이었다. 아마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소 국장님, 네. 1999년이면 아주 그런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 4분, 따님 4분은 정말 아버지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한테만 이렇게 다 몰아줘요, 유산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 간의 일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딸들이 굉장히 서운해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99년이 뭐 지금부터 한 18년 전,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재산이든 뭐든 이렇게 n분의 1로 균등하게 이렇게 상속이 되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오빠에게 전부 다 몰아주는 네. 이런 식이 됐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익금을 그러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네. 오빠가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 나한테 준 거다 하고 그 다른 딸들한테 가는 그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네.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아마 딸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도 보면 가끔 그런 소송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옛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모든 걸 다 n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서로 간의 어떤 가족 간의 분란도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항소심 2심까지 갔습니다만 혹시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항소를 무조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보면 항소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대법원 판결이 이걸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네. 과연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한 뭐 직전입니다. 11억이 넘는 11억이 넘는 채무를 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11억이 만약에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아들이 오히려 빚을 더 많이 떠안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채무금이 11억인데요. 그동안 이자까지 합치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98년도에 11억을 빚을 얻은 거잖아요. 네, 99년에. 네. 그런데 이제 99년에 사망했는데 이제 그 직전이죠. 98년쯤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8년이면 네. 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 아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채무를 많이 갚으면서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보다도 훨씬 많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이 글쎄요, 뭔가 화합하기에는 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가족 간의 앙금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참 씁쓸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